안녕하십니까. 저는 논어 등반 학교 교장 이한우입니다.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논어 주역 작업을 이제 마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방고의 한서를 그 번역을 해서 책을 냈고 지금 이제 사마천 사기를 번역을 마치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책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사실은 진수의 삼국지를 번역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아마 삼국지 하면 대부분 그 나관 중에 그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설이죠. 물론 이제 완전한 소설은 아니고 이런 픽션이 가미된 이런 걸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삼국지를 읽어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 삼국지 매니아랄까 이런 게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전문가에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제 정사죠.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인물도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번역도 하는 겸 또 마침 올 초에 제가 어떤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중국 드라마 신삼국지라고 하는 아주 그 명작이죠. 보니까 2010년에 그게 나왔던 건데 제가 그 최근에 그거를 드라마를 다시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. 모두 95회던데. 근데 마침 또 최근에 또 방송에서 다시 그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한번 그 이런 역사를 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같이 토론해 가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삼국지라고 하는 거를 정사에 기반해서 잘 한번 그 독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근데 그 이제 중국에는 24사가 있는데 대부분 뭐 사실 뒷부분 역사들은 읽지 않고 사마천 사기 그다음에 방고 한서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두 개를 많이 읽었습니다.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 진수의 삼국지는 조금 앞에 있는 두 역사책에 비해서 좀 단조롭다. 심지어는 군사 보고서 같아. 그래서 재미가 없다. 이제 이런 평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크게 이제 썩 내키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삼국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들어갔는데 이 진수의 삼국지는 앞에 있는 두 책하고 달리 그 배송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황제의 명을 받고서 그 주석을 달았더라고요.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 거의 황제를 위한 공부의 그 도움을 우리가 그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배송지의 주인데 말이 주지 이거는 사실은 절반은 그 자기가 쓰다시피 한 그래서 진수와 배송지의 합작품으로서 삼국지는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두 책에 전혀 그 밀리지 않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세 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마천 사기는 그 춘추 전국 시대하고 한나라 전반기를 다루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혼란기에는 결국은 창업을 위한 노력이죠. 그것이 결국은 통일이죠. 분단돼 있는 데서 통일을 향해 가는 문제, 요게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그 흔히 말하는 수성의 문제가 제일 큰 과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달라집니다. 그다음 방고의 한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한나라 역사다 보니까 그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술가, 책사 이런 사람은 사라지고 그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재상들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통일된 나라와 그다음에 분열된 상황에서 통일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은 다르다는 거. 그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삼국 시대 바로 이 진수의 삼국지는 그 유비나 조조나 뭐 손권 인물 주군이죠. 주군도 중요하지만은 그 세 사람 주변에 있었던 책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제갈량도 바로 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삼국 시대는 결국 한나라 후한이죠. 후한이 끝나면서 어느 시점에 이게 시작되느냐, 드라마의 시작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주 그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결국은 그 외척
외척 그 하진이 대장군이죠. 환관하고 대결을 합니다.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왕조의 건강함을 잃게 만든 건 두 개입니다. 하나는 외척이고 하나는 환관이죠. 근데 이제 우리는 환관을 그냥 뭐 내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중국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사를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보 업무가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이 환관의 역사를 보면 환관이 했던 역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기관 역할입니다. 그래서 정보를 쥐니까 권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환관이 그 점점 파워를 갖는 거고 결국은 황권이죠. 중국에서는 황권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서는 결국 남는 거는 외척하고 환관인데 후한은 유감스럽게도 바로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겁니다. 그래서 그 하진이 대장군 하진이 이제 외척을 내쫓기 위해서 그 외부 세력을 이제 불러들이는데 그 외부 세력이 바로 동탁입니다. 그래서 이제 동탁이 들어오고 하진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환관들한테 역공을 당해서 죽고 이러면서 갑자기 조정이 이상하게 동탁이라고 하는 저쪽 서쪽 끝이죠. 서량군이라고 하는 걸 몰고 오는 그 동탁에 의해서 조정이 이제 장악이 됐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. 여기서 동탁이 그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켰더라면 뭐 후한이 좀 더 갈 수 있었겠죠. 그러나 사실 후한도 벌써 20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어놨을 때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200년 정도면 사실 나라는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서야 그 다시 그 역동성이랄까 백성들의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후한을 계속 이어가는 게 반드시 옳았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. 어쨌든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도 동탁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의 특히 캐릭터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 아나무인에다가 잔인하고 뭐 하여튼 기괴한 일을 일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승상이 돼 가지고 정권을 휘두르고 헌재라고 하는 이제 허수아비가 들어서게 되죠. 이러면서 결국은 조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탁이 장악한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크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그 시작이 되죠. 이미 이때는 사실은 황건적이 사실은 이제 그 한나라 후한의 그 근간을 흔들었는데 황건적 얘기는 거의 바로 점프를 하고 바로 동탁의 등장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세력인데 하나는 그 후한의 이제 남은 세력이죠.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왕륜인데 왕륜이 또 동탁을 제거하려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소라고 하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원소가 이제 대장이 된 일종의 그 지방의 그 군벌들이죠. 군벌들이 또 밖에서 그 동탁한테 대결을 하는 이런 구도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.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 동탁이 그런 아주 이제 만행을 부리는 거 심지어는 뭐 기침 소리 하나에 아주 재밌죠. 그 장면은 그 조정 신하들이 벌벌 떠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을 하고 곧바로 드라마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골격은 보니까 진수 삼국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. 다만 요소에서 극적 재미를 위해서 나관중이 그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들을 드라마에 포함하는데 큰 골격에서는 상당히 정사에 가깝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우리나라도 좀 이 사극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부러움까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후한의 소위 말하는 이 충신이란 충신이죠. 우리 같으면 고려시대 때 정몽주하고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왕륜입니다. 왕륜이 그 생일을 빙자해 가지고 충성파 황실 충성파 신하들을 일단 모으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탁 암살을 기획하는데 이때 이제 사실 조조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즉
조조, 유비, 손권 중에 드라마에 제일 먼저 조조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드라마 제작진이 굉장히 그 조조를 중심으로 하는 진수 삼국지의 이론의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 실제 이제 역사 장면에서도 보면 그 조조가 그때 그 동탁의 신하로 있었습니다. 장군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하고도 거의 뭐 합치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생일을 빙자해서 왕륜이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이제 조조가 사실 초대받지는 못했어요. 초대받지는 못했는데 조조가 이제 찾아오는 형식으로 그 조조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아마 조조가 그 초대받지 못한 이유는 그 출신이 왜 저 황관이잖아요.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출신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시에 효기 교위라고 해가지고 그 동탁 밑에서 그 장수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실제 그 진수 삼국지를 보면 잠깐 있다가 그건 동탁이 발탁했는데 잠깐 있다가 조조는 동쪽으로 돌아갔다 이러니까 낙양에 있다가 저쪽으로 자기 고향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잠깐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빌미가 돼가지고 그 선왕의 그 중신들은 조조한테 동탁의 사냥개다, 양아들이다, 뭐 끈아풀이다 하면서 그 드라마에서 보면 욕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 오버한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조조는 일찌감치 그 동탁 반대편에 섰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어쨌든 그건 뭐 드라마니까요. 그래서 그 결국 이제 쫓겨나는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왕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을 보이죠. 그래서 그 따로 만나가지고 그 조조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. 그때 그 처음부터 이 왕륜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조조 쫓아낼 때도 사실 왕륜이 했던 말이 있어요. 의미심장하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포부가 큰 사람이다. 저 사람은 굴욕을 자처하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. 이게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건데, 이건 사실 제가 이제 그 논어나 주역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 개념하고 딱 일치하는 겁니다.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내가 있고 인대가 있습니다. 대는 기다릴 텐데 인내는 그냥 참는 거예요. 그러나 인대는 조금 다른 게 어느 때를 그 목표로 삼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인대인데 바로 왕륜이 지금 그 조조한테 했던 말이 저 사람이 인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가장 그 인대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랄까 인물은 태종 이방원이죠. 이방원이 사실은 세자가 되지 못하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까지 한 7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이 바로 인대의 기간입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참은 게 아니에요. 분명히 이제 때를 노렸던 거고 그걸 이제 통해서 거사를 일으킨 건데 어쨌든 그걸 보면 이 신삼국지 작가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뒤에 가면서도 제가 좀 놀라는 건데 굉장히 지인지감의 문제, 사람을 알아보는 문제,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, 이 문제와 그 술가들, 책사들이죠. 책사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드라마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게 그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그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이 드라마를 또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조조가 말하죠. 자기는 동탁을 암살할 생각이 있다.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약간 뭐 픽션에 가미된 거지만 상당히 재밌죠. 그래서 칠성도라고 하는 독특한 칼을 통해서 그 서로 왕륜과 약속을 맺게 되고 그 칼을 왕륜으로부터 받고 그걸 통해서 조조가 동탁 암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뭐 상당 부분 픽션이긴 하지만 굉장히 개연성 있게 그려내서 드라마의 극적 요소를 매우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왕륜이 그 조조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또 미인계를 쓰지 않습니까? 물론 이 미인계에 나오는 초선이라는 사람도 그
픽션이죠. 대표적으로 이제 나관중에서 만들어진 이제 픽션이긴 한데, 그러나 그 실제 정사를 보면 여포가 그 비슷한 그 동탁의 시녀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게 있는데, 아마 그 부분을 확장시켜 가지고 한 것 같은데, 이거는 뭐 책으로 읽을 때도 재밌지만 드라마에서도 사실은 그 초선의 그 역할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 미인계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계략이죠. 미인계를 이 왕윤이 써서 여포를 끌어들여서 동탁을 죽이게 만드는, 그러니까 골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그 우리가 미인계뿐만 아니라 흔히 특히 삼국지 매니아들은 다 아시죠. 연환계라고 하는, 화는 이제 골인데, 그러니까 연은 연결, 그러니까 그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해 가지고 쓰는 게 이제 연환계죠. 그러니까 미인계도 쓰고 조조도 끌어들이고 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 왕윤의 어떤 참 눈물겨운 시도를 보게 되는데, 성공은 하죠. 결국 그 여포가 동탁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의미에서 바로 이 왕윤이란 사람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. 다만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군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동탁을 제압을 했다면, 아마 이 삼국 시대라는 게 없고 뭐 후한이 뭐 조금 더 연장은 됐겠죠. 그게 뭐 후한이 그렇다고 번성했을 것 같지는 않고 연장은 됐겠지만, 이 방법이 이러했기 때문에 동탁이 제거됐는데 그 후한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렇게 바로 그 후한이라는 게 회복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야 되고, 그 과정에서 우리가 뒤에 보게 되겠지만, 조조가 바로 이 헌제를 인질처럼 장악을 하게 됩니다. 이 아주 묘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, 첫 회에서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랄까, 이거를 잘 깔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조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나죠. 아주 좀 애매하게 실패로 끝나고 결국 조조가 도망가는 걸로 해서 원래 정사하고 다시 합치되는 모습을 보이고,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여포가 등장을 하는데, 제가 한번 그 여포전을 한번 삼국지 정사에 나오는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동탁이 여포로 하여금 중각을 지키게 하였는데 여포가 동탁의 시종과 사사로의 정분을 통하여 발각될까봐 두려워 마음이 불안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나관중이 초선을 투입한 장면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물론 이제 초선은 아니고, 이 여포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뛰어났던 그 장수 같아요. 활쏘기 말타기에 능하고, 그래서 비장, 날라다니는 비자라고 해서 비장이라고 이제 불렸습니다. 그런데 삼국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초반에 잠깐 이제 활약을 하고, 결국은 그 역사 속에서는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결국은 이제 조조, 동탁, 여포,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결국 그 조조를 의심하는 장면, 동탁이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, 과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칠성도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허구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, 동탁과 조조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과연 뭐냐. 특히 그 무제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조조가 동탁은 그 나라를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떠나간 거로 돼 있고, 드라마에서는 뭔가 이게 암살 실패에 따른 그런 이제 후속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수의 판단이 맞는가 아닌가. 결국은 이 조조가 뒤에도 보면 그 사람 보는 눈이 매우 뛰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짚어드릴 이야기가 될 텐데, 이 조조는 사실 그
지인지감이라고 하는 거, 사람을 잘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인재를 아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. 다만 그 스케일이 과연 그 거기까지 좋았는데 스케일이 조금 그 천하를 통일할 만한 그게 이제 덕이라고 보통 부르죠. 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던가.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자질이나 그 후에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인재를 알아보고 구하는 능력이나 이 거의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, 이거를 지적드리면서 신삼국지 제1회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. 또 다음 시간에 그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